그날은 축하를 받으러 간 날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게 무너진 날이었다. 사람들 웃음소리 사이에서 내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고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소리를 질렀다. 노인티 난다고, 오늘 같은 날에 나타나면 민폐라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문 밖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 건물 한 층을 누가 빌려줬는지, 왜 그렇게 월세가 쌌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계약서 한 장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달라.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만든다. 이제부터 내가 겪은 일을 차분히 들려주겠다. 아들은 38배 자기 병원을 차렸다.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라 나는 속으로 대견했다. 며느리는 간호사였고 둘이 힘을 합쳐 준비했다는 말을 들었다.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하나하나 신경 쓴다기에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뒤에서 지켜보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병원이 들어설 건물은 도심 한복판이었다.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장만한 건물이었고 나는 그 사실을 굳이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 아들이 그 건물 한 층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도 나는 중개를 맡은 사람에게만 조용히 말해두었다. 젊은 사람들이 병원을 하면 동네 이미지가 좋아질 테니 조건을 좀 맞춰주라고. 관계자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이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며 월세를 낮게 잡아도 된다고 돌려 말했다. 계약서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아들은 별말이 없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금액이었지만 그 이유를 캐묻지 않았다.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며느리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다. 자기 병원, 자기 개업, 자기 인생이 중요했지 그 배경이 누구 덕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을 테니까. 개업식 날 나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새 옷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냥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축하 한마디 전하러 간 자리였다. 꽃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괜히 부담이 될까봐 조용히 구석에 있다가 인사만 하고 나오려고 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많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정장을 차려입은 지인들,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 사이에서 며느리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친 순간 환하게 웃어야 할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오늘 지인들 다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노인티 팍팍 내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순간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노인티라는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다. 며느리는 내 팔을 잡아당기며 말을 이었다. 밖에서 기다리시든가 나중에 오시든가 하시라고. 오늘은 병원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그때 아들을 봤다.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그는 내 눈을 피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리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이 더 아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꽃바구니는 들고 나올 수조차 없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다.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당장 전화해서 따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직은 아들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부모라는 게 그런 거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박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은 우리 집 자산을 오래 관리해온 사람이었다. 말은 짧게 했다. 그 병원 월세 계약 끝나면 바로 시세대로 올리라고.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 후로도 나는 기다렸다. 아들이 스스로 와서 말해주길. 그날은 아내가 경솔했다든지 자기가 미처 막지 못했다든지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병원이 바쁘다는 말만 전해 들을 뿐이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엄마였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그날 개업식에서 끝났다는 걸. 이제 다음 이야기는 계약이 끝난 뒤에 벌어진 일이다. 월세 숫자가 바뀌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때서야 드러난 진짜 얼굴들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보려 한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말한다. 상처도 모욕도 서운함도 결국은 흐려진다고. 하지만 내게 그날은 달랐다. 병원 개업식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루하루가 이상하게 또렷해졌다. 아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날의 장면은 더 선명해졌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냈다. 병원이 잘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대기실이 붐빈다느니 예약이 밀린다느니 하는 이야기였다. 나는 일부러 묻지 않았다. 축하도 조언도 하지 않았다.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다림이었다. 아들은 처음 몇 달은 가끔 전화를 했다. 정말 바쁘다며 정신이 없다고 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몸은 괜찮냐, 무리는 하지 마라. 그런 말만 했다. 개업식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없던 일처럼. 시간이 지나자 전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명절에도 짧은 안부 인사가 전부였다. 병원 이야기만 길게 늘어놓았고 집안 이야기는 피했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한마디만 해도 된다고. 그날은 잘못이었다고. 어머니 마음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 하나면 다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오지 않았다. 계약 종료일이 가까워지면서 박상무에게서 보고가 들어왔다. 주변 상가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였다. 병원 입점 효과로 건물 전체 가치가 올라갔고 같은 면적의 다른 층들은 이미 월세가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했다. 나는 숫자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다. 아들이 그 사실을 알까 싶어 기다렸다. 혹시 계약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혹시 그때가 되면 찾아와 말하지 않을까? 하지만 연락은 더 뜸해졌다. 병원이 바쁘다는 말이 전부였다. 마치 계약이라는 단어 자체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나는 내 삶을 돌아보게 됐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건물을 하나둘 마련했던 기억. 아이를 키우며 늘 뒤로 미뤄두었던 내 욕심들. 아들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걸 내어주던 시간들. 그 모든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다만 존중받지 못한 순간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은 없었다. 처음부터 나를 불편해하던 사람이라는 걸 그날에서야 확실히 알았다. 병원에서의 내 위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미지에 방해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 사실이 서글펐다. 나도 한때는 사회에서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노인티라는 말로 정리되는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다. 계약 종료 한 달 전 박상무가 다시 전화를 했다. 재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처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시세대로 하라고. 추가 혜택은 없다고. 그는 알겠다고 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다. 그날 밤 아들의 번호를 오래 바라봤다.
먼저 전화를 걸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의 기다림이 당연하다고 믿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며칠 뒤 아들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병원 운영이 쉽지 않다며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짧게 답했다. 몸 챙기라는 말만 보냈다. 계약 이야기는 여전히 없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확신했다. 그는 아직도 상황의 무게를 모르고 있다는 걸. 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가 사라지니 마음도 차분해졌다. 그날 개업식에서 문 밖으로 나서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던 그 선택이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선택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곧 숫자가 바뀐다. 월세라는 이름의 숫자 하나가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결과를 마주할 시간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숫자를 본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을 그리고 그제야 드러난 진짜 대화를 들려주려 한다. 계약이라는 말은 참 묘하다. 종이 한 장에 적힌 글자일 뿐인데 그 안에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담긴다. 나는 그동안 계약을 숫자로만 봐왔다. 월세 얼마, 기간 몇 년, 조건은 이 정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 계약은 돈보다 관계를 먼저 보여주고 있었다. 계약 종료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박상무가 자료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인근 상가 시세, 최근 계약 사례, 병원 입점 이후 유동 인구 변화까지 정리된 자료였다. 숫자들은 분명했다. 아들의 병원이 들어선 이후 같은 건물 다른 층의 월세는 이미 크게 올랐다. 주변 상가들도 덩달아 가격이 뛰었다. 나는 그 자료를 조용히 넘겨봤다. 놀랍지도 새삼스럽지도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현실이었다. 다만 그 현실을 아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가 궁금했다. 정말 혹시나 계약 이야기를 먼저 꺼내진 않을까? 그동안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고 적어도 어른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을까? 며칠을 더 기다렸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소문들이 들려왔다. 병원이 잘 된다는 이야기였다. 직원도 늘리고 장비도 새로 들였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잘 되는 건 좋았다. 다만 그 모든 기반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모습도 간간히 들려왔다. 병원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말, 직원들에게 엄격하다는 말. 그럴수록 나는 개업식 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노인티라는 단어 밀려나듯 나왔던 출입문, 고개를 돌리던 아들의 얼굴. 그 장면은 이제 분노보다는 냉정함으로 다가왔다. 계약 종료 2주 전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가운 마음보다 먼저 긴장이 들었다. 혹시 이제서야 이야기를 꺼내려나 싶었다. 하지만 전화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병원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말, 요즘 잠을 거의 못 잔다는 말. 나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통화가 끝나갈 무렵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나는 기다렸다. 그가 무슨 말을 꺼낼지.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알았다.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엄마의 배려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다. 서류 속 날짜가 선명하게 보였다.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부모라는 이유로 많은 걸 미뤄왔다. 말을 삼키고 감정을 눌렀다. 하지만 계약서 앞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 며칠 뒤
박상무에게서 연락이 왔다. 재계약 조건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시세 그대로, 추가 배려는 없다는 것. 혹시 아들이 연락해오면 어떻게 할지 묻기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의 기대가 내려놓아진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부모의 역할과 임대인의 역할을 분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약 종료일을 일주일 앞두고 드디어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며느리였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다소 급했고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계약 이야기를 꺼내더니 요즘 병원 사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계약 이야기가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조용히 웃었다. 나는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다. 계약 조건은 이미 전달됐을 거라고. 시세대로 진행될 거라고.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예전과는 다른 말투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들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날 개업식에서 쫓겨나던 순간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이번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했다. 선택은 이미 끝났고 결과만 남아 있었다. 이제 계약 종료일은 바로 눈앞이다. 숫자가 바뀌는 순간 말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숫자를 본 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들려주려 한다. 계약 종료일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평소처럼 일어나 차를 마시고 창밖을 한번 바라본 게 전부였다. 다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단단해져 있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상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재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전달됐고 상대 측에서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짧게 알겠다고 답했다. 그 이후로 한동안 휴대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숫자는 사람보다 솔직하니까. 점심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보다 빠른 시간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드디어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 새로 전달된 월세 금액이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계산을 하는 듯 말을 멈췄다. 병원 사정이 어떻다느니, 요즘 의료 환경이 어렵다느니 하는 말이 이어졌다. 나는 듣고만 있었다. 그 말들이 어디로 향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물었다. 조금만 조정할 수 없겠느냐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개업식 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노인티라는 말, 고개를 돌리던 얼굴. 그날 이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안부, 한 번도 없던 사과. 나는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다. 계약 조건은 정해진 대로 진행된다고.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다. 부모로서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임대인으로서의 판단은 오히려 명확해졌다.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배려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숫자로 드러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침에 통화했냐고 묻더니 목소리가 급해졌다. 병원 운영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직원들 월급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그 말들이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방식은 예전과 달랐다.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라고. 처음부터 정당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이 너무 차갑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나를 내쫓을 때는 차갑지 않았나 싶었다. 통화는 길어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생각은 끝났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저녁 무렵 박상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상대 측에서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예상보다 큰 금액 차이에 내부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그들도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혜택이 얼마나 비정상이었는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불이 하나둘 켜지는 도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숫자가 바뀌자 태도가 바뀌었다. 이제서야 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 대화에는 여전히 중요한 말이 빠져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였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 말이 온다면 마음이 흔들릴까? 잠시 생각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선택은 실행되고 있었다. 계약은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 남은 건 결과다. 숫자가 바뀐 이후 병원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숫자가 만들어낸 균열과 그 균열 속에서 드러난 진짜 모습을 들려주려 한다. 월세가 바뀌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병원 안의 공기였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표정이 달라졌다. 접수대 뒤에서 웃던 얼굴들이 어딘가 굳어 있었고 복도를 오가던 발걸음이 괜히 빨라 보였다. 숫자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흔들 수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실감했다. 아들은 며칠째 집에 오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운 날도 있었다.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하나씩 따져봤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가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다. 며느리는 더 예민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가 커졌고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다고 했다. 병원은 결국 사람이 굴러가는 곳인데 그 균형이 조금만 틀어져도 금세 드러난다. 나는 그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늘 조심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아들로부터 다시 전화가 온 건 월세 인상 통보가 공식 문서로 전달된 뒤였다. 이번에는 말이 길지 않았다.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담담하게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아왔는지 이제야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임대인 같았으면 이런 조건이 나왔을까 하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처음부터 이런 조건이었으면 병원을 차릴 수 있었겠느냐고.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그는 알았을 것이다. 그 시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병원 안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새로 들이려던 장비 도입이 미뤄졌고 인력 충원 계획도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말들이 오갔다. 병원이 잘 되던 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숫자들이 이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며느리는 결국 나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았고 부탁하는 말투였다. 나는 만남을 거절하지 않았다. 피할 이유도 없었고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릴 일도 없었다. 약속한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말수가 적었다. 커피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다가 말을 꺼냈다. 요즘 상황이 쉽지 않다고, 병원 운영이 이렇게까지 빠듯해질 줄 몰랐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날 이야기를 꺼냈다. 개업식 날 자기가 너무 경솔했다고. 그 말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구나 싶었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듣고 있었다. 사과라는 말은 있었지만 왜 그 말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봤느냐고.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제야 그녀도 깨달았을 것이다. 문제가 단순히 월세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걸. 카페를 나서며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계약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건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이 통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씁쓸했다. 이렇게까지 와야 할 일이었나 싶어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아들이 어릴 적 잘못을 하면 먼저 사과하는 법부터 가르쳤던 순간들. 그때는 금방 배우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말을 가장 늦게 꺼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다. 병원 안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고 그 균열은 숫자만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균열이 더 커지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들려주려 한다. 병원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숫자가 아니었다. 신뢰였다. 월세 인상 이후로 병원 안에서는 작은 오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가 예민해졌고 지시 하나에도 표정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지면 계산이 먼저 선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이 다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은 어느 날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직원 한 명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는 이야기였다. 이유를 묻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그 말을 전하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위로를 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봤느냐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모르겠다고 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더 날카로워졌다고 들었다.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실수 하나에도 목소리가 높아졌고 작은 문제도 크게 키웠다고 했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통제하려 든다. 나는 그 모습을 굳이 보지 않아도 그려졌다. 개업식 날의 표정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며칠 뒤 병원 회의가 있었다고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근무표를 조정하고 일부 수당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하며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 자기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늦었지만 의미는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꼭 참았다. 지금 필요한 건 훈계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앞서서 답을 내주면 아이는 평생 그 답만 외운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며느리에게서도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병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자기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
그 두려움이 사람을 바꾸는지 아니면 원래 모습을 드러내는지 나는 오래 고민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개업식에서 한 말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몰랐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이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게 드러난 거라고. 사람들은 보통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는 작은 사건들이 계속됐다. 예약 관리가 어긋나고 환자 불만이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다툼의 씨앗이 되었다. 숫자가 사람을 몰아붙이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이 쌓아온 태도다.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다. 병원을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중심을 잡았다. 문제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었다. 어디로 가든 같은 태도라면 결과는 같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다고. 그제야 그는 숫자 너머를 보기 시작한 듯 했다.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다. 깨달음은 혼자 완성해야 오래간다. 며느리는 결국 병원에서 잠시 빠지겠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말이 돌았지만 나는 그 선택이 도망인지 회복인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책임의 무게가 이제 아들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는 건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들이 처음 흰 가운을 입던 날의 사진이 있었다. 그때의 눈빛은 지금과 달랐다. 욕심보다 설렘이 먼저였고 계산보다 사람이 먼저였다. 나는 그 시절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데 시간이 걸린다. 병원 안의 균열은 이제 겉으로도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균열이 결국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말을 꺼내게 되었는지를 들려주려 한다. 병원 이전 이야기가 나온 뒤로 아들의 전화는 더 잦아졌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말로 전화를 끊기 바빴는데 이제는 통화가 길어졌다. 그는 병원을 옮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환자들이 얼마나 빠질지, 직원들이 따라올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 계산 속에는 여전히 숫자가 중심이었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조언을 해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는 분명 답을 기대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먼저 나섰을 것이다. 부모라는 이유로 길을 정해주고 위험을 피해가라고 말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선택의 결과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걸 그는 이제야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병원에서 빠져 있다는 말만 들려왔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책임을 피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는 물러난다. 그 선택은 결국 기억으로 남는다.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은 많이 지쳐 있었다. 눈밑이 퀭했고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그날 개업식에서의 침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병원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남는 것도 두렵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현실이라고. 어떤 선택을 해도 쉽지 않은 게 어른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날 이야기를 꺼냈다. 개업식 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 아내가 예민해져 있었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야 말했다. 그날 망가진 건 분위기가 아니라 관계였다고.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내가 기다리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너무 늦은 사과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사실 확인에 가깝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만약 월세가 오르지 않았어도 지금 이 말을 했을 것 같으냐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사과가 마음에서 나온 건지 상황에서 나온 건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조건을 다시 말하지도 않았고 계약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계약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존중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아들은 집을 나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도움보다 성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스스로 서지 못하면 어떤 선택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직접 찾아와 사과하고 싶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은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진심은 서두른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무너진 신뢰는 더 그렇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너무 늦게 손을 놓은 건 아닌지. 하지만 다시 떠올려 보니 그동안 나는 충분히 기다렸다. 말 한마디를 기다렸고 태도 하나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선택도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병원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옮길지 남을지 버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어떤 결정을 하든 예전처럼 모든 게 당연하게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다.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일의 마무리와 내가 끝내 지키고 싶었던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결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내려졌다. 병원을 옮기겠다는 연락도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선언도 아니었다. 아들은 결국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전은 감당할 수 없고 남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금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말이었다. 그 말에는 체념과 각오가 함께 섞여 있었다. 나는 짧게 알겠다고만 했다. 더 붙잡지도 더 밀어내지도 않았다. 선택은 이미 그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 사과하겠다는 말 이후로 연락은 없었다. 병원에는 다시 복귀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직원들 앞에서 말수가 줄었고 예전처럼 앞장서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일한다고 했다. 사람은 한번 꺾이면 태도가 바뀐다. 그 변화가 진심에서 나온 건지 상황에서 나온 건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병원은 천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불만을 제기하던 직원도 그만두겠다고 했던 직원도 자리를 지켰다. 대기실은 다시 채워졌고 예약은 조금씩 늘어났다. 월세가 오른 만큼 다른 비용을 조정하며 버티는 법을 배워갔다고 들었다. 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그들의 몫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예전처럼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려운 점도 배운 점도 숨기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처음으로 그는 변명 대신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엄마의 배려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라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말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는 더 필요하다고.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하지만 눈물도 극적인 화해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앞으로의 거리를 정했다. 나는 여전히 그의 엄마였고 동시에 그의 임대인이었다. 그 두 역할을 섞지 않기로 했다. 그 선을 지키는 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든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개업식 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상처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의 나는 다르다. 상처를 삼키지 않았고 침묵으로 덮지도 않았다. 대신 선택으로 말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냉정해 보였을지 몰라도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자식 일인데 너무 단호했던 거 아니냐고.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후회보다 더 무서운 건 나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존중받지 못한 채 참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모두를 망가뜨린다고. 이 일을 겪으며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올바른 거리에서 나오는 책임이라는 것. 도움과 간섭은 다르고 배려와 당연함은 다르다는 것.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예전처럼 모든 걸 품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지킬 것만 지킨다. 나의 시간, 나의 선택, 나의 존엄. 그것이 결국 가족에게도 가장 건강한 길이라는 걸 늦게나마 배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서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게 존중일 수 있다는 걸. 지금 바로 실천하면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된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